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항상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오늘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김 후보자 여러 가지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늘 청문회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하고 다릅니다. 네.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원내대표가 지금 바뀌고 처음에 어떤 공방의 자리거든요. 상당히 공격하는 모양새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총리로서는 부적격하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내세워져 있고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차납 부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네. 김부 후보자가 부끄럽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가 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 압류 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많을 이유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긴 했어요. 네. 네. 해명 부분은 사실 그겁니다. 이 자신의 차는 아니고 가족이 이제 운영하던 차량인데 부인의 차와 네네. 1996년부터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근데 자신의 명의로 돼 있고 운영은 딴 사람 회사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태료가 쌓이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번이 넘어요. 네. 많죠.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울 때 자신 명의로 된 이제 차를 직원들과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원래는 법인이나 이제 회사 차량으로 별도로 구매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배우자 명의께 29번 압류가 됐고, 이제 후보자는 3번 정도인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걸 챙기지 못해서 송구하다라고 자세를 낮췄고요. 사실은 압류까지 가기에 굉장히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독촉하고 또 받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오래됐다라는 것은 준법 의식이 너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따랐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아내가 잘못했든 회사의 직원들이 잘못했든 챙기지 못한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네. 어쨌든 몸을 바짝 낮춘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연거푸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다뤘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제계의 의견을 좀 전달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이재용 부회장 사면 경제계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본인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이 사면권자 자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고 중간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반문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의원들 심지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약간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찬성하는 걸로 보이고요. 정의당에서는 전면 반대하는 걸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의 어떤 통합된 의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과 관련해서 반대 찬성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건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정권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대통령 공약하고 좀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여론이 엇갈리거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사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산업이나 경제를 진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 전면 배제 아니다 못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또 큰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전직 대통령 얘기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사면 얘기는 지금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기사 같은 게 많이 나오면서 사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영향을 듭니다. 미친 것이 아닌가. 네. 뭐 각자 언론들의 또 뭐 의도들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그 문자 폭탄 논란, 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주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문자폭탄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쳤다.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생각한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또 원동력이라든가 원인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손보듯이 한 사람을 탈탈 털고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관행도 문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문제는 여전히 사실 문제점이 많고 이제 비위 문제로 이미 실형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또 검찰 수사 관행이 또 옳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그 박준 변호사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 김부겸 후보자는 이제 여야에서 대부분 좀 합리적이다 그리고 온건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서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당장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울산시장 선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당사자기 때문에 발언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고 지금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 뭐 별 무리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의 지금 청문회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장관들도 지금 채택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관하고 국무총리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을 떠나서 또 내용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을 떠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쉽게 여야가 합의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초 예상하기는 사선에다가 뭐 행정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진통은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진통을 겪으시다. 근데 야당이 사실 이번에 질의 과정에서 조금 비판을 받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 정치를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질문의 적정성이랑 또 총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답보다 질문이 더 길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국무총리 임명 통과안보다는 통과될 것이니 그 자리를 기화로 이제 그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더 부각하기 위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왕수 의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으로 평가받는데 이번에 이제 사진 뭐 화재 현장에서 사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질문의 취지는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필 지역구의 경쟁 구도에 있던 사람까지 같이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야당이 뭐 큰 한방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를 아주 시끄럽게 가져가긴 어렵다 봅니다. 어쨌든 지나가야 되는 절차긴 하고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다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결국 청와대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단지를 돌렸길래 이렇게 이 사건은 갔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2년 정도가 지났었어요. 2019년 7월 달에 국회 앞에서 김모 씨라는 사람이 전단지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박원순 전 시장, 또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들을 친일파 뭐 후손이라든지 북한 관련된 뭐 얘기, 또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진 전단지를 뿌렸던 혐의로 이미 고소가 진행돼서 조사가 됐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날 이게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욕죄입니다. 이게 명예훼손죄가 아니고 모욕죄는 친고죄, 고소하고 친한 범죄.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그렇다면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했느냐라고 질문이 들어갔고요. 당사자니까. 고소 대리인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국가기관인데 뭐가 문제 좀 되지 않느냐 해서 고소 취하까지 지금 이뤄진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모욕죄로 직접 고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해달라.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면 좋다라는 취지의 과거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좀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언론들의 논평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국회 분수대 앞에서 수백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고 거기엔 또 음란물 이미지까지 뒤엎여 있었고 뭐 북조선의 개 뭐 이런 좀 원색적인 비난이 있는데 저는 장소가 굉장히 그냥 국회 분수대가 어디냐면요. 일반 대중들이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요.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엄마 손잡고 변하고는데요. 거기에 그런 수백 장의 전단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격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걸 막아야 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죠. 그게 이제 단순히 정치 비편의 자유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어떤 소통도 못하고 성과도 없다. 그런 게 써 있으면 고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럼 실무자들이 생각한 대로 법적인 조치를 해라라고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뒤늦게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에게 소송 거는 거 지나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또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냐 저는 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난과 비판이 다른데 그냥 정말 비판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굉장히 선정적이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북조선의 땡땡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엄청 돌아다녀도 고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수백 장의 전단지 형태로 일반 대중들이 왔다 갔다 하고 더군다나 국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뿌리다 보니 이거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또 비판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또 치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30대 김모 씨라고 해서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그냥 일반 지나가는 행인 1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일 같은데 이분의 또 전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30대 청년이라고 단순히 보도가 돼서 하는데 그게 아니죠.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단순한 30대 청년이라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이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하고 같이 보수 유튜브, 유명한 보수 유튜브, 뭐 저기 언급하기는 않겠습니다. 알 수 있는 상당히 좀 극우적인 보수 유튜버에 많이 출연했고 특히 같이 출연했던 그 쌍둥이 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이 남양주 후보로 경선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이 정치색이 상당히 짙은 사람이었다. 일반 청년 30대가 아닌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야권에 가까운 정치색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데 그냥 이제 이 보도되는 거는 30 청년들도 이게 분노가 쌓여서 이렇게 전달 돌린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손정혜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정치색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원색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에서 전단지를 뿌렸다고 하는 게 정확한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싱크탱크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또한 본인이 이제 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이력도 있고요. 그 친형이 그 남양주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했던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정치인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어떻게 보면 감추고 그냥 지나가는 청년에게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프레임을 넘어서 변호인 없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더라라고 또 이제 포장해서 보도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대통령 욕 먹는 자리니까 욕을 하셔도 되는데 그 장소의 적절성 그리고 전파성의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제 정치 평론하면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명예훼손죄도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랑 달리 더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전파력 때문에. 근데 전단지를 뿌리는 문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된다고 한다면 또 정치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했던 전략도 있으시다고 하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우 부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은 고소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가 대통령이라는 측면이거든요. 자연인이기도 해요. 특수한 경우긴 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고소 치하의 배경 중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나 뭐 모욕죄 대상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이 사실은 부각됐기 때문에 아마 고소 치하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한도를 넘어섰을 때
과연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무슨 되게 원색적인 전단지를 박근혜 정권 시절에 뿌린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고소를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일반 건조물 불법 침입죄로 수사를 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는 국회 분수답변은 일반 공개된 장소라서 뭐 건조물 침입대 적용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전단지 뿌려대면 곤란하니까 이걸 어찌됐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명으로 이제 검토했던 것은 아닐까 혼자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모욕죄라는 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모욕죄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 건가? 법상 일돼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데서 이제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추상적 표현을 했을 때, 뭐 욕설을 말하는 거예요. 경멸적 표현, 모욕감, 욕설 그런 것들을 모욕죄라고 표현합니다. 뭐 혼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임금님김 당당이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보는 대중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데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가 대치되는 거는 구체적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죄 됩니다. 그렇죠.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뭐 전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모욕죄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진실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항상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평판과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특성이 범죄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사실 비범죄화하는 시도들이 많죠. 모욕죄의 경우에는. 대신 남들 앞에서 이렇게 3명, 4명, 10명 있는데 저를 욕한다면 저는 되게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민사적 위자료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위자료 청구해야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비범죄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보낼 건 아닌데 외국의 추세는 뭐 제가 판단컨대는 전과자가 될 건 아니지만 민사로 해결하라는 걸 같고요. 민사로.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손변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도 지금 전과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욕죄 고소는 취하가 됐습니다. 다음 이슈로 볼까요? 이 의사 국가시험 보이콧 이 있었죠, 지난해. 그리고 정부 구제로 이제 재시험을 친 일부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 기회를 달라면서 정부가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시험 기회를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시 안 보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그래서 구제해주지 않겠다고 정부가 아주 공언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있고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에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받아서 2,709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재시험 공고를 낼 때 아예 이 재응시 원래는 아예 구제를 안 하려고 했지만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그 9월에 있는 시험 볼 수 없다. 1년에 2번이나 기회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통지를 하고 재시험을 받고 그중에 66명이 불합격을 했는데 이 불합격한 사람 중에 이제 절반 가까이가 이 구제 기회를 준 만큼 9월 달 시험도 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어쨌든 2번의 기회를 준 건데 이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필기시험 한번 합격하면 2번의 실기시험을 뭐 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간에 이제 본인들이 시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필기시험 한 번에 실기시험 한 번이니까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걸 구제를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끝까지 떨어졌던 66명 중에 3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법적인 부분을 좀 따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기긴 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행정은 재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재량을 해가지고 재시험의 기회를 준 거고요. 법에 따라서 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모든 걸 따져보면 약간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구제의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거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하루라도 늦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1월에 이 시험 공고가 났으면은 그날을 처분일로 보면
90일이 지났다는 거죠. 5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에요. 그게 때문에 각하가 돼버려요. 아예 본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응시계를 달라 해서 줬는데 또 그걸 가지고 불복하면 의료계도 사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니까 이 교수들이나 이 선배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억울하다. 꼭 이거를 이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굳이 이제 국시 의대생들을 위한 어떤 시험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을 다 그렇다면은 재량 거 2번 줄 수 있고 3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상당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코로나 상황,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봐서라도 구제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보시면 돼요. 그래요. 구제라는 거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치고 있거든요.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내년 차 되면 되죠. 네, 여기 시험 많이 보신 분들 2분이 앉아 계십니다. 개인한테는 1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한데 하죠. 국가에 또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되니까요.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신뢰성, 형평성. 네, 일단 행정소송 결과는 조금 회의적으로 2분 다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